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오늘은 5번째 테마,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약은 합의 또는 약속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형적인 합의의 종류를 우리 민법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계약자의 원칙상 우리는 자유롭게 다양한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계약은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놓은 것이지 이게 전부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에 규정된 15개의 계약은 그 무한대의 계약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15개의 계약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수히 많은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테마에서는 이 15개 계약을 중심으로 계약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계약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민법에 규정된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있는 계약이라고 해서 유명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법이 규정한 계약 이외의 계약들은 무명 계약이 되겠죠. 그리고 민법의 전형 계약이 15개인데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14개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법 674조의 이 여행계약이 하나 포함되면서 현재 민법상 전형계약은 15개입니다. 민법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갔던 전형계약들을 보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민법상 규정이 의미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전형 계약에 모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계약들은 이런 계약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가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상 큰 의미는 없지만 시험 문제로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현상 광고입니다. 이 현상 광고가 학문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 계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15개 계약 중에 이 현상 광고가 가장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상 광고를 이해하면 나머지를 다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이론적으로 의미가 커서 시험 문제에 종종 등장합니다. 자, 전형 계약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이 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이렇게 합의했을 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계약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자, 계약 당사자 무상으로 재산을 줄게. 그럼 오케이. 그래서 합의가 되면 증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무상입니다. 한쪽은 재산이 가는데 한쪽은 주는 게 없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의 꽃입니다. 한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방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이전 이렇게 안 돼 있죠. 재산권을 이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외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권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죠? 용어가 계속 치환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영상 잠시 멈추시고 교재 10페이지, 교재 43페이지를 보고 오세요. 이렇게 교재를 앞뒤로 확인하면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산권 하면 물권, 채권이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매매는 물권, 채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 매매는 A가 B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B는 돈을 주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재산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로 가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환은 재산권의 상호 이전입니다. 자, 매매하고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대금. 계약 당사자가 A, B 이렇게 있을 때 매매는 한쪽이 반드시 돈이라 해야 됩니다. 다른 쪽은 재산권이고, 교환은 둘 다 재산권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같이 이해가 되시죠? 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소비대차는 소비와 대차를 합친 말인데, 대차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대는 빌려준다는 거고 차는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사용대차도 마찬가지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용어들이 다르죠. 소비, 사용, 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비대차에서 소비는 말 그대로 소비입니다. 빌려주고 받는데 소비되는 거. 자, 금전 등 대체물, 쌀도 대체물, 기름도 대체물, 돈도 대체물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빌린다 이렇게 하면 그 내가 빌린 10,000원, 그 빌린 10,000원을 그대로 갚는 게 아니죠. 10,000원의 가치를 빌리는 겁니다. 빌려서 쓰고 다른 돈 10,000원을 갚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소비대차입니다. 쌀도 마찬가지죠. 쌀 받아와서 밥해 먹고 소비됐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 같은 양, 같은 수량의 쌀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자, 사용대차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받은 걸. 자, 그럼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는 사용대차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똑같은데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고, 즉 유상입니다. 그럼 세 개 정리되시죠? 빌려주고 빌리는 건 똑같은데 소비와 사용의 차이는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가 여부고, 사용과 임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차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대가일 수도 있어요. 여기 금전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의 사용 대가로 돈을 주든 쌀을 주든 그 대가를 주면 임대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유상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무상계약을 한번 보면 증여가 무상이었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가 무상입니다. 이런 관계를 보시면 돼요. 증여는 무상입니다. 증여가 유상이 되면 매매나 교환이 되는 겁니다.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사용대차가 유상이 되면 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증여와 사용대차는 운명적으로 무상계약이라는 겁니다. 유상증여, 유상사용대차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예를 들면 위임계약 같은 경우는 일방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한다. 여기는 대가를 준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무상으로 돼 있지만 유상으로 해도 위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임은 무상, 유상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얘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여나 사용대차는 유상이 돼버리면 다른 계약이 돼버려요. 증여는 매매나 교환으로 돼버리고 사용대차는 임대차가 돼버리고, 따라서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이어야 됩니다. 그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계약. 일방이 노무 제공하고 상대방이 보수 지급. 노무와 보수 지급. 지금은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민법상 고용 규정은 그 중요성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도급. 도급하면 건설 도급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민법에 있는 규정을 잘 보세요. 어느 일방이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이 대응되는 계약, 이것이 도급입니다. 그래서 일의 완성 중에 건축도 들어가겠죠. 건축물을 다 완성해서 공사대금을 받는 것, 이것도 도급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작가가 글을 쓰는 것도 도급입니다. 글을 완성해서 납품하죠. 일을 완성해서 납품하는 건 다 도급입니다. 고용과 도급이 다른 것은 고용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그냥 노무 제공입니다. 손발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근데 도급은 내가 노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든 말든 그건 내 몫이고 나는 일의 완성품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 이게 도급입니다. 고용, 도급, 위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고용과 위임이 다른 것은 고용은 손발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위임은 머리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무처리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에게. 일 못하는 사람한테 위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승낙하면 위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보수 약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상으로 한다 해서 다른 계약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없지만 유상으로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와서는 유상이 많습니다. 이 위임 계약이 유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굳이 거슬러 가자면 로마 시민사회로 거슬러 갑니다. 요 시대 때 로마 시민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자신에게 일을 부탁하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일을 해줄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명예심이 있었습니다. 그 명예로운 일에 돈이 오가면 명예가 훼손되겠죠. 그래서 보수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푸는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규정이 없습니다. 현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상쇄되고 오히려 돈을 받고 남의 일을 처리해주는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자, 고용과 비교하면 수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 이것은 일 처리 능력, 전문성을 요청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위임이나 고용은 반드시 완성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손발을 사용하느냐, 머리를 위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행계약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민법상 전형계약입니다. 한쪽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그 밖에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해서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그냥 정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상 광고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임치는 창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보관, 위탁, 상대방이 승낙. 놓는다는 거죠. 맡겨 놓는다. 창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창고는 다른 법에 의해서 규율되기 때문에 이 민법상 임치 자체도 현대 와서는 의미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금전 소비 임치입니다. 이게 뭐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거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배운 거 써먹어 봅시다. 일단 금전은 돈이라는 거고, 그죠? 이 금자 들어가는 건 다 돈을 말합니다. 임치, 보관, 돈 보관. 근데 소비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소비. 돈을 보관해 놨다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가져옵니다. 이상하죠? 물건을 창고에 맡겼는데 막힌 물건을 찾아온 게 아니라 같은 종류를 찾아오는 겁니다. 돈을 맡겨놓고 같은 종류를 찾아온다. 이게 뭐죠? 네, 은행에 예금하는 겁니다. 금전 소비 임치는 은행에 예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금 채권이 생기고 예금자는 보관하고 있던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맡겨놓은 그 돈이 아니라 같은 금액의 돈이 되는 것뿐입니다. 시작은 창고인데 지금은 은행에 돈 맡겨놓는 걸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합하면 머릿속에 뭐 무슨 조합 떠오르실 텐데 다 버리시고 상호 출자 이 부분을 보세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합은 동업을 말해요. 동업. 조합은 동업이다. 다만 상호 출자, 모두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본이든 노무이든 하여튼 모두가 출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조합입니다. 법인하고는 달라요. 테마 1에서 언급했던 법인은 사단 또는 재단이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합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계약해서 동업하는 걸 말하는 거고, 즉 법인은 권리 주체의 문제고 이 조합은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법인인데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사업을 하면서 법인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용어들이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본질을 법에 맞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68페이지 나머지 2개 계약 설명드리고 현상 광고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신정기금.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일방이 자기 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화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양보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나거나 어떤 형사적 문제가 있을 때 뭐 민형사 합의 본다. 그때 그 합의가 바로 이 화해 계약을 말합니다. 자, 15개 전형 계약 중 14개 설명드렸고 나머지 하나 현상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상 광고 일단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일단 A를 광고자라고 하겠습니다. 광고자가 내 강아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30만 원 살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합시다. 이 글씨가 예쁘지 않은 건 마우스로 써서 그렇습니다. 저 원래 글씨 잘 쓰는 사람입니다. 강아지 찾아주는 사람한테 30만 원 살해하겠습니다. 이게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것까지입니다. 자,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약 보시면 승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완료했을 때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다른 경우는 승낙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A가 청약을 하고 B가 네,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현상 광고는 달라요. 자, 강아지 찾는 사람한테 30만 원 줄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B라고 합시다. B가 오케이 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찾아와야 이 행위를 완료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오케이만 하면 되는데 이건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 청약에 있는 내용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청약인데 이 승낙은 오케이 말만 갖고는 안 되고 플러스 이 행위를 완료해야 됩니다. 다른 계약들은 승낙을 오케이만 하면 됩니다. 말로만 하면 됩니다. 말로만. 그래서 승낙을 오케이 말로만 하는 경우를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말만 해서는 계약 성립 안 하고 그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계약 성립 방법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A가 청약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할 가능성이 높죠. 전봇대에 붙이거나 하는 게 그런 겁니다. B, C, D, E.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이 행위를 한 사람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D가 하게 되면 D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약이 언제 체결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다른 건 오케이 하면 그때 승낙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테마 4를 공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계약들은 오케이 승낙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그 승낙은 승낙 적격 안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되고요. 다만 이 현상 광고는 오케이가 아니라 오케이 앤드 그 청약에 담긴 내용을 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약에 대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5개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를 한번 모아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교재 6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약 분류해 보겠습니다. 유상계약, 반대말이 무상계약입니다. 자, 유상계약은 뭐냐면 계약의 내용에 재산상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말합니다. 무상계약의 반대입니다. 유상계약이 되면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되거든요. 유상계약 그러면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앞에 배운 것 중에 자, 매매의 경우는 재산권과 돈이 서로 지출되죠. 자, 교환은 재산권 대 재산권 지출이 되는 거죠. 임대차는 물건 사용과 차임, 고용은 노무와 돈, 도급은 일의 완성과 돈. 앞에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행, 용역과 돈. 현상 광고는 광고에 응하는 행위와 보수. 조합은 출자 대 출자. 화해는 양보 대 양보. 이렇게 지출이 필요한 계약들을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유상계약 안에 이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무상계약입니다. 자, 전형계약 중 무상계약 2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증여, 사용대차. 증여를 유상으로 하면 매매가 돼버리죠. 사용대차를 유상으로 하면 임대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필연적으로 무상계약이어야 합니다. 절대 유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용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부다. 집을 자식한테 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보살펴 달라 이런 걸 말합니다. 증여 중에 좀 특이하죠. 매매도 아니고 교환도 아니고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겁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여전히 무상계약인 건 맞아요. 맞는데 유상계약처럼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는 점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여는 무상계약이고 부담부 증여도 무상계약인데 부담부 증여는 유상계약처럼 담보 책임을 적용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상계약이 되면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증여와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담보 책임이 뭐냐면 대가를 받고 제공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무상으로 줬을 때는 무상으로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해서 그 책임져라 이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무상으로 줬는데. 근데 부담부 증여는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래도 부담이란 걸 떠안았으니까 담보 책임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무상으로 되어 있지만 유상계약이 가능한 경우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무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유상으로 한다 해서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유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상으로 취급됩니다. 반드시 무상이어야 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쌍무계약, 편무계약. 지금 유상계약 안에서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상계약 중 각 지출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경우 이때 이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 재산권과 돈은 서로 대가 관계죠. 돈 안 주면 재산권 안 줘도 되고 재산권 안 주면 돈 안 줘도 되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의무입니다. 서로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예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무계약의 경우는 그 예를 찾기 힘듭니다. 근데 그 찾기 힘든 것이 민법상 전형계약 중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게 현상광고입니다. 매우 특이한 경우이며 계약법 학습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험 문제 자꾸 내요. 실무상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내는 건 뭐냐면 계약의 형태를 이해하는지 물어보기에 가장 좋아서 그렇습니다. 편무계약이면서 유일한 유상계약이 바로 현상광고입니다. 이런 거예요. 앞서 배운 유상계약. 유상계약의 대부분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의 반대는 편무입니다. 편무는 일방적으로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유상인데 일방적으로만 의무 부담하는 거. 특이하죠. 자, 민법상 전형계약 안에서는 이 편무계약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한 개. 바로 현상광고. 이 15개를 벗어나서는 편무계약이 또 있어요. 지금 15개 안에서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OX. O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에요. 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아니죠.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계약은 쌍무와 편무를 포함한 계약이다. 따라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인 것은 아니다. 요 예외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광고만 없어도 공부하기 편해요. 저게 하나 끼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요 쌍무계약은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됩니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쌍무계약은 동시에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또 담보 책임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쌍무계약에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유상계약의 특징인 담보 책임도 적용됩니다. 자, 낙성계약, 요물계약. 대부분 계약은 다 낙성계약이에요.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승낙자가 OK라는 말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걸 말합니다. 자, 계약 성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구속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데 합의 이외에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요물계약 봤죠? 현상광고. 강아지 찾아주면 30만 원 드릴게요. 이럴 때 제가 찾겠습니다. 이래서 계약이 성립 안 돼요. 강아지 찾아서 가져갔을 때 그때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 15개 중에 유일한 요물계약이 바로 현상광고입니다. 그럼 현상광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유상계약이면서도 특이하게 편무라는 거 하나, 요물계약이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저거 하나만 물어보면
계약 전체 성격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5개 전형 계약 중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이면서 편무 계약이라는 예외, 요물 계약이라는 예외, 이걸 갖고 있는 독특한 계약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민법상 15개 전형 계약의 범위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전형 계약은 아니지만 우리 민법에는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15개 전형 계약 안에는 없습니다. 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이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성립됩니다. A와 B가 본 계약, 부동산 줄게 돈 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 이 매매 계약도 하나의 계약인데 이 매매 계약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계약이 있어요. 저 매매 계약 속에 포함된 작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계약금을 주고받읍시다 라는 합의만 갖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어떤 법률 효과가 있는지는 테마 11에서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자, 매매 안에 포함된 작은 계약으로서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수험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는 더 많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계약을 잘못해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배우겠습니다. 민법상 전형 계약 안에서는 이 현상 광고가 유일한 요물 계약입니다. 근데 범위를 민법 전체로 조금 확장하면 계약금 계약도 요물 계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형 계약 중 현상 광고가 유일한 요물 계약이다. 이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요물 계약은 현상 광고밖에 없다. 이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채무 이행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일치. 뭐냐면 빌려주고 받는 건 이 빌리고 있는 기간이 필요하죠. 주택임대차 최소 2년, 2년 동안 계속 지속되잖아요. 차임을 지급하면서 그걸 이용하는 상태가 이런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매매계약처럼 단발성으로 되는 것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는 계약 파기 시 일시적 계약은 원래 없던 걸로 다 돌려요. 그렇지만 계속적 계약은 이미 지나간 거는 두고 앞으로 효과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같은 경우 2년 계약하고 1년이 지났다. 이때 계약을 파기했다. 그럼 1년 이미 지난 거는 문제 삼지 않고 그로부터 남은 1년을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아예 매매 계약이 없던 걸로 돌리기 때문에 이미 주고받은 거 있으면 다 뱉어내야 돼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좀 차이가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때 일시적 계약은 해제라고 하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앞으로 중지시킨다는 거고 해제는 없던 걸로 돌린다.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8번째 테마 8에서 계약 해제를 배울 건데 그때 해제, 해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 효과가 소급해서 있는지 앞으로의 것에만 있는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예약과 본계약.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채권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채권은 행위청구권입니다. 행위청구권을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약이. 무슨 말이냐면 예약도 합의니까 계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특수한 겁니다. 본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의무를 만들어내는 계약입니다. 미래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행위 청구권을 만들어내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본계약을 체결할 행위가 계약의 목적이므로 명백히 행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약은 필연적으로 채권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승낙이라는 행위 요구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 계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약 성격을 알아봤고 이걸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전형 계약의 분류 15개 쭉 해놨습니다. 비전형 계약, 즉 무형 계약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이 15개를 규정해놨고 이 15개는 계약을 분류하고 공부하는 재료다. 그 중에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계된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하고 관련된 계약입니다. 이 15개 계약들은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입니다. 다만 반드시 무상이어야 되는 게 2개가 있죠. 증여와 사용대차입니다. 여기 표시해놨죠. 이 둘은 유상이 되는 순간 다른 계약이 돼버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상이어야 됩니다.
이와 달리 여기 세모로 되어 있는 부분,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얘들은 규정에는 명백히 유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유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상으로 한다 해서 계약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로 해놓고 유상에다가 포함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현상광고. 얘는 유상이면서 편무인 매우 특이한 계약이자 15개 전형계약 중 유일한 요물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유상계약일 때는 담보 책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일 때는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이런 게 적용됩니다. 자, 그럼 전형계약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다음에 이 밖에 무수히 많은 무한되어 있는 계약들을 살폈을 때 얘가 유상계약인지 쌍문지 편문지 요물계약인지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상계약이다 이러면 담보 책임을 적용하시면 되고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담보 책임 세 가지를 다 적용하시면 되고 이런 원리를 배우시는 게 이번 테마의 목적입니다. 자, 73페이지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 계약이다. 대부분이 낙성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로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부동산을 가져와야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계약 성립한 다음에 이행의 문제고 우리 15개 전형계약 중 유일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밖에 없습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죠? 유상계약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쌍무계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쌍무계약은 당연히 유상계약입니다. 반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부계약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광고. 부동산 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 아니죠. 단발성 계약, 일시적 계약입니다. 예약은 반드시 채권 계약이어야 됩니다. 본계약을 체결할 행위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아니라고 했죠. 전형계약 중 요물계약은 현상광고뿐이다. 맞죠?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계약이죠. 사용대차가 유상이 되면 임대차가 돼버리죠. 부담부 증여도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된다. 비록 무상계약이지만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계약처럼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쌍무계약에는 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된다. 모든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 아까 15개 중에 중개계약 없었죠. 전형계약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증여계약은 무상이죠. 증여는 무조건 무상이죠. 사용대차가 유상성을 가지면 임대차가 되죠.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계약이라야만 합니다. 자, 이번 테마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느냐라는 걸 묻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감초처럼 현상광고를 끼워 넣어서 문제를 잘 구성합니다. 이렇게 계약 총론에서는 계약을 분류해서 그 효과를 공부하고 강론에서는 개별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계약 강론에서는 이 15개 계약을 다 일일이 배우는 게 아니라 3가지만 배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게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도 여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총론에서는 계약 전체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15개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그 성격과 효과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